20세기 후반 미국 문학의 대표 작가 중 한 명인 소설가이자 시인 레이먼드 카버의 단편집 풋내기들 가운데서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도움이 되는 입니다. 1938년생, 1988년에 사망한 레이먼드 카버의 작품으로 국내에서 유명한 건 단편집 사랑을 말할 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있죠. 풋내기들은요, 미국에서 2008년에 발표된 작품 모음집을 국내에서는 2015년에 들여온 책이고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작품은 작가의 1981년 작이자 2015년 한국어 1판 3세 번역본입니다. 토요일 오후, 그녀는 차를 몰고 쇼핑센터에 있는 작은 빵집으로 향했다. 케이크 사진을 테이프로 붙여서 만든 바인더를 훑어본 뒤 그녀는 아들이 좋아하는 초콜릿 케이크를 주문했다. 그녀가 고른 케이크에는 한쪽 끝에는 점점이 수놓은 하얀 별들이, 그 아래로 우주선과 발사대가 장식되어 있고 다른 쪽 끝에는 빨간 프로스팅으로 만든 행성이 있었다. 아들의 이름 스코티는 행성 아래에 초록색 글씨로 장식될 터였다. 빵집 주인은 나이가 좀 있고 목이 두꺼운 남자였는데 다음 주 월요일이면 스코티가 8살이 된다는 그녀의 말을 묵묵히 듣기만 했다. 빵집 주인은 작업복으로 보이는 흰색 앞치마를 걸치고 있었다. 앞치마 끈이 겨드랑이 아랫부분에서 몸통을 뒤로 한 바퀴 빙 돌아 두툼한 허리 아래 묶여 있었다. 그는 그녀의 얘기를 들으며 앞치마에 손을 닦았다. 케이크 사진에 시선을 고정하고서 그녀가 얘기하게 내버려 두었다. 천천히 얘기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이제 막 일하러 와서 밤새 빵을 구울 터였던지라 급할 게 없었다. 그녀는 우주선 케이크로 결정하고 빵집 주인에게 앤 와이스라는 자기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 케이크는 월요일 오전에 갓 구워진 상태로 준비될 테니 오후에 있을 스코티의 생일 파티까지는 시간이 넉넉할 것이었다. 빵집 주인은 명랑하지는 않았다. 두 사람 사이엔 형식적인 대화 없이 그저 최소한의 말만, 필요한 정보만 오갔다. 빵집 주인은 그녀를 불편하게 했고 그녀는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다. 빵집 주인이 손에 연필을 쥐고 카운터 위로 몸을 숙이고 있는 동안 그녀는 그 거친 얼굴을 뜯어보며 그가 평생 빵 굽는 일 외에 다른 일을 해본 적이나 있을까 생각했다. 33 먹은 아이 엄마인 그녀가 보기에는 누구에게나, 특히 빵집 주인 또래의 사람이라면 자기 아버지 뻘 되는 남자였으니 틀림없이 아이가 있을 것이고 그 아이도 케이크와 생일 파티라는 특별한 시기를 겪었을 것 같았다. 둘 사이에 그런 공통 분모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하지만 빵집 주인은 퉁명스러웠다. 그렇다고 무례하지는 않았고 그저 퉁명스러웠다. 그녀는 그와 친해지려고 하기를 그만두었다. 빵집 안쪽을 보니 한쪽에는 길고 육중한 나무 탁자에 알루미늄 재질의 파이용 팬이 쌓여 있고 탁자 옆에는 위아래로 빈 선반이 빼곡히 늘어선 철제 빵 식힘대가 놓여 있었다. 커다란 오븐도 있었다.
라디오에서 컨트리 음악이 흘러나왔다. 빵집 주인은 특별 주문 카드에 정보를 다 기입하고서 바인더를 덮었다. 그는 그녀를 보며 말했다. 월요일 아침입니다. 그녀는 고맙다고 말하고 차를 몰아 집으로 돌아왔다. 월요일 오후 스코티가 학교를 마치고 친구와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스코티는 친구랑 포테이토 칩 봉지를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날 오후에 친구가 자기 생일 선물로 뭘 주려는지 알아내려고 했다. 딴 데를 보던 스코티는 교차로에서 도로로 내려갔고 그 자리에서 차에 치였다. 아이는 옆으로 넘어졌고 머리는 배수로에, 다리는 도로에 놓였다. 눈은 감겨 있었지만 다리는 어디론가 올라가려는 듯 앞뒤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친구는 포테이토 칩을 떨어뜨리고 울기 시작했다. 스코티를 들이받은 차는 100피트쯤 더 가더니 길 중간에 멈춰섰다. 운전석에 앉은 남자가 어깨 너머로 뒤를 돌아다 보았다. 남자는 자기가 받은 소년이 불안정하게 일어설 때까지 기다렸다. 소년은 좀 비틀거렸다. 멍하기는 하지만 괜찮은 듯 보였다. 남자는 차에 기어를 넣고 가버렸다. 스코티는 울지는 않았지만 전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친구가 차에 치이는 게 어떤 느낌이냐고 물어도 스코티는 대답하지 않았다. 스코티는 자기 집 정문으로 곧장 걸어갔고 친구는 거기서 스코티와 헤어져 자기 집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스코티가 집으로 들어가 소파에서 엄마에게 그 일을 이야기하는 동안 엄마가 아이 옆에 앉아서 아이의 양손을 자기 무릎에 놓고 스코티, 얘 정말 괜찮은 거니? 응? 하고 말하며 어쨌든 의사를 불러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스코티가 뒤로 푹 쓰러지더니 눈을 감고는 축 늘어졌다. 그녀는 아이를 깨우려 해도 아이가 깨어나지 않자 황급히 전화기 쪽으로 가서 직장에 있는 남편에게 전화했다. 하워드는 그녀에게 진정하라고 마음을 가라앉히라고 한 뒤 구급차를 부르고 자신도 병원으로 향했다. 당연히 생일 파티는 취소됐다. 스코티는 가벼운 뇌진탕과 쇼크로 병원에 입원했다. 구토도 했고 배에 물이 들어가서 오후에 빼내야 했다. 스코티는 그냥 아주 깊은 잠에 빠져든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혼수 상태는 아니라고 프랜시스 선생은 강조했다. 혼수 상태는 아니라고. 그는 아이 부모의 눈에 어린 불안을 보고 말했다. 그 월요일 밤 11시 수많은 엑스레이와 검사를 거친 뒤 아이는 편안하게 쉬는 듯 했고 이제는 아이가 그저 깨어나서 정신만 차리기만 하면 되는 상황에 이르자 하워드는 병원을 나섰다. 그날 오후부터 앤과 함께 스코티의 곁에 있었던 터라 그는 잠시 집에 들러 목욕도 하고 옷도 갈아입을 참이었다. 1시간 뒤에 올게. 그가 말했다. 앤은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 마. 앤이 말했다. 내가 여기 있을게.
하워드는 앤의 이마에 입을 맞췄고 둘은 손을 잡았다. 앤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스코티를 바라보았다. 앤은 줄곧 아이가 일어나 괜찮아지기를 기다렸다. 그러면 안심할 수 있을 터였다. 하워드는 병원을 나와 집으로 차를 몰았다. 컴컴하고 젖은 거리를 다소 빠르게 달리다가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에 속도를 늦추었다. 이제까지 그의 삶은 순탄하고 만족스럽게 흘러왔다. 대학을 나오고 결혼하고 경영학 학위를 따려고 1년 더 대학을 다니고 투자회사에 취업했다. 그리고 아버지가 됐다. 하워드는 행복했고 지금까지는 운이 좋았다. 그건 그도 알았다. 부모님도 아직 살아계시고 두 형제와 여동생도 안정되게 살고 있었고 대학 친구들도 각자 자기 자리를 잡아나갔다. 이제까지 하워드는 별다른 해를 입지 않고서 운이 없어지고 상황이 급변하면 사람을 불구로 만들고 파멸시킬 수도 있는 힘에서 그가 생각하기에 싫지 않은 그 힘에서 벗어나 있었다. 그는 진입로에 차를 세웠다. 왼쪽 다리가 아까부터 떨렸다. 하워드는 잠시 차에 앉아 지금 상황에 이성적으로 대처해 보려고 했다. 스코티는 차에 치여 병원에 있기는 하지만 괜찮아질 것이었다. 그는 눈을 감고 한 손으로 얼굴을 쓸었다. 잠시 후 그는 차에서 내려 현관으로 올라갔다. 개가, 슬로그가 집안에서 짖고 있었다. 그가 문을 열고 전등 스위치를 더듬거리며 찾는 동안 전화벨이 계속 울렸다. 병원을 떠나는 게 아니었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였다고 하워드는 자신을 저주했다. 수화기를 들고 말했다. 방금 집에 들어왔어. 여보세요? 여기에 가져가지 않은 케이크가 있는데요. 수화기 너머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뭐라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하워드가 물었다. 케이크요. 목소리가 말했다. $16짜리 케이크. 하워드는 수화기를 귀에 붙인 채 이해하려고 애를 썼다. 케이크라뇨? 전 모르겠는데요. 나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하워드가 말했다. 그렇게 나오시면 안 되죠. 목소리가 말했다. 하워드는 전화를 끊었다. 부엌으로 가서 위스키를 좀 따랐다. 병원에 전화해봤지만 스코티는 그대로였다. 여전히 자고 있었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하워드는 욕조에 물을 채우는 동안 얼굴에 비누칠을 하고 면도를 했다. 욕조에 들어가 몸을 뻗고 눈을 감은 순간 다시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했다. 그는 힘겹게 욕조에서 나와 수건을 낚아챈 뒤 서둘러 걸어가며 병원에서 나온 자신을 바보야 바보하고 나무랐다. 하지만 그가 수화기를 들고 여보세요 하고 외쳤지만 반대편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러더니 상대방이 전화를 끊었다.
하워드는 자정이 조금 지나 병원에 도착했다. 앤은 아직도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있었다. 앤은 고개를 들어 하워드를 보더니 다시 스코티를 보았다. 아이의 눈은 감겨 있었고 머리엔 아직도 붕대가 감겨 있었다. 호흡은 조용하고 규칙적이었다. 침대 위로 설치된 장치에 포도당 병이 걸려 있고 거기서 나온 관이 아이의 오른팔에 연결되어 있었다. 애는 어때? 이건 다 뭐야? 하워드가 포도당병과 관을 손으로 가리키며 물었다. 프랜시스 선생님 지시야. 앤이 말했다. 영양을 섭취해야 한다면서 선생님이 기운이 떨어지지 않게 해줘야 한대. 왜 안 일어나는 걸까, 하워드? 이해를 못하겠어. 괜찮다는데. 하워드는 앤의 머리 뒤에 손을 대고 머리카락을 쓸었다. 스코티는 괜찮아질 거야. 여보, 조금 있으면 깨어날 거야. 프랜시스 선생님은 전문가라고. 잠시 후 하워드가 말했다. 당신도 집에 가서 잠깐 쉬는 게 좋겠어. 내가 여기 있을게. 그 병신 자식도 전화하거든 받아주지 마. 곧바로 끊어버려. 누군데? 앤이 물었다. 나도 누군지 몰라. 장난 전화 말고는 할 일 없는 인간이겠지. 갔다 와. 앤은 고개를 흔들었다. 아니야, 난 괜찮아. 정말이야. 그가 말했다. 잠깐 집에 갔다가 아침에 돌아와서 나랑 교대해. 괜찮을 거야. 프랜시스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스코티 괜찮아질 거라고 했잖아. 우린 걱정할 필요 없어. 스코티는 지금 그냥 자는 것뿐이라고. 간호사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녀는 두 사람에게 고개를 까딱하면서 침대 곁으로 갔다. 이불 밑에서 아이의 왼쪽 팔을 빼내어 손목에 손가락을 대고 맥을 찼더니 시계를 보았다. 얼마 후 간호사는 아이 팔을 도로 이불 밑에 넣고서 침대 발치로 이동해 침대에 붙은 클립보드에 뭐라고 적었다. 아이는 어떤가요? 앤이 물었다. 하워드의 한 손이 그녀의 어깨를 누르고 있었다. 앤은 그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 있는 것을 느꼈다. 안정적입니다. 간호사가 말했다. 그러더니 다시 말했다. 선생님께서 곧 다시 오실 거예요. 병원에 돌아오셨거든요. 지금 회진 중이세요. 이 사람들어 집에 가서 잠깐 쉬면 어떻겠냐고 하던 중이었어요. 하워드가 말했다. 선생님 오시고 나면요. 그가 덧붙였다. 그러셔도 돼요. 간호사가 말했다. 원하신다면 두 분 다 그렇게 하셔도 돼요. 간호사는 체격이 큰 스칸디나비아 출신 여성으로 금발이었고 가슴이 풍만해서 제복이 꼭 끼었다. 말할 때 그쪽 억양이 묻어났다.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보고요. 앤이 말했다.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아이가 계속 이렇게 자는 게 좀 걸려서요. 좋은 신호가 아닌 것 같아요. 앤은 한쪽으로 두 눈을 가리고 고개를 앞으로 조금 숙였다. 하워드가 앤의 어깨를 잡은 손을 좀 더 꽉 쥐더니 목으로 이동하여 목 근육을 주무르기 시작했다. 프랜시스 선생님은 잠시 후에 오실 거예요. 간호사가 말했다. 그러고는 병실에서 나갔다. 하워드는 얼마간 아들을 응시했다. 작은 가슴이 이불 아래서 조용히 오르락 내리락 했다.
앤이 사무실로 전화한 끔찍한 순간 이후 처음으로 하워드는 팔다리에서 정말로 두려움이 있는 것을 느꼈다. 그는 머리를 좌우로 흔들며 두려움을 떨쳐내려고 해보았다. 스코티는 괜찮다. 그냥 자기 침대에서 자는 대신 병원 침대에서 머리에 붕대를 감고 팔에 관을 연결한 채 자는 것뿐이다. 하지만 스코티에게 지금 필요한 건 바로 그거. 그렇게 도움을 받는 것이다. 프랜시스 선생이 들어오더니 고작 몇 시간 전에 만났으면서도 하워드와 악수했다. 앤이 의자에서 일어났다. 선생님? 앤,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먼저 아이 상태를 보죠. 의사는 침대 옆으로 가서 아이의 맥을 짚었다. 한쪽 눈꺼풀을 젖히고 다른 쪽도 젖혀보았다. 하워드와 앤은 의사 옆에 서서 지켜보았다. 앤은 스코티의 눈꺼풀이 젖혀지며 눈동자 없는 허연 눈이 드러나자 작게 소리를 냈다. 의사는 이불을 걷고서 스코티의 심장과 폐의 소리를 청진기로 들었다. 복부 이곳저곳을 손가락으로 눌러보았다. 다 마치자 의사는 침대 끝으로 가서 차트를 확인했다. 손목시계로 시간을 확인하고 차트에 뭔가 갈겨 쓴 뒤 기다리고 있던 하워드와 앤을 보았다. 선생님, 어떤가요? 하워드가 말했다. 정확히 뭐가 문제죠? 왜 안 일어나는 건가요? 앤이 말했다. 의사는 잘생기고 어깨가 넓은 남자로 얼굴이 햇볕에 그을린 갈색이었다. 파란색 쓰리피스 정장에 줄무늬 타이, 아이보리 커프스 단추 차림이었다. 잿빛 머리는 잘 빗어 넘겼고 마치 막 콘서트를 관람하고 온 듯했다. 아이는 괜찮습니다. 의사가 말했다. 대단히 좋은 건 아니죠. 이보다 나았을 수도 있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지금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깨어나면 좋겠군요. 조만간 깨어날 겁니다. 의사는 아이를 다시 쳐다보았다. 두어 시간 뒤에 몇 가지 검사 결과가 더 나오면 좀 더 알게 될 겁니다. 하지만 아이는 괜찮습니다. 제 말을 믿으세요. 단지 두개골에 아주 가느다란 골절이 있을 뿐입니다. 그건 있습니다. 저런, 안 돼. 앤이 말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가벼운 뇌진탕도 있고요. 쇼크 상태라는 건 물론 아실 테지요. 의사가 말했다. 쇼크 상태일 때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하지만 진짜 위험하거나 한 건 아니죠? 하워드가 물었다. 선생님께서 아까 혼수 상태가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지금도 혼수 상태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선생님? 하워드는 기다리며 의사를 보았다. 네, 혼수 상태라고 부르고 싶진 않군요. 의사가 말하며 아이를 한 번 더 흘끗 쳐다보았다. 아주 깊은 잠에 빠진 겁니다. 일종의 회복제, 몸이 스스로 투여한 약 같은 겁니다. 정말로 위험하진 않다는 거, 그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죠. 맞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깨어나고 다른 검사도 하고 나면 더 자세히 알게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의사가 말했다. 일종의 혼수 상태인 거죠? 앤이 말했다. 아직 혼수 상태는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요. 혼수 상태라고 부르고 싶진 않습니다. 어차피 아직은 아니고요. 아이는 쇼크를 받았어요. 그런 경우에 그런 반응이 흔히 나타납니다. 신체적 외상에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이죠. 혼수 상태라. 그건 며칠씩, 심지어 몇 주씩 계속될 수도 있는 장기적인 의식불명인데요. 스코티는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로는 아니에요. 아침이면 분명히 상태가 호전될 겁니다. 틀림없이 그럴 겁니다. 아이가 깨어나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테지만 그것도 이제 그리 오래 걸리진 않을 겁니다. 물론 두 분은 여기에 계시든 잠시 댁에 다녀오시든 좋을 대로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다녀오고 싶으시면 부디 마음 편히 다녀오세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저도 압니다. 의사는 다시 아이를 응시하며 살펴보더니 앤에게 고개를 돌려 말했다. 걱정하지 않도록 해보세요, 어머니. 정말 저희로선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시간만 좀 지나면 됩니다. 의사는 앤에게 고개를 끄덕이고 하워드와 다시 악수한 뒤 병실에서 나갔다. 앤은 스코티의 이마에 손을 얹고 잠시 그대로 있었다. 그래도 열은 없네, 앤이 말했다. 그러더니 말했다. 맙소사, 근데 애가 너무 차가운걸? 하워드, 이렇게 차가운 게 정상인가? 머리 좀 만져봐. 하워드가 아이의 이마에 손을 올렸다. 그의 호흡이 느려졌다. 지금은 이게 맞는 것 같아, 그가 말했다. 쇼크 상태잖아. 알지? 선생님이 그랬잖아. 방금 이 자리에서. 스코티가 괜찮지 않으면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지. 앤은 거기에 그대로 좀 더 서서 이로 입술을 깨물었다. 그러다가 의자로 돌아가 앉았다. 하워드도 앤 옆에 앉았다. 둘은 서로 바라보았다. 하워드는 뭔가 얘기를 해서 앤을 안심시키고 싶었지만 그러기가 겁이 났다. 하워드는 앤의 손을 잡아서 자기 무릎에 놓았고 그렇게 앤의 손을 무릎에 놓자 기분이 나아졌다. 그는 앤의 손을 들어서 꼭 쥐었다가 힘을 빼고 그렇게 그대로 잡고 있었다. 둘은 그렇게 잠시 앉아서 말없이 아이를 지켜보았다. 때때로 그가 앤의 손을 꼭 쥐었다. 이윽고 앤이 손을 빼서 관자놀이를 문질렀다. 나 계속 기도했어, 앤이 말했다. 하워드가 고개를 끄덕였다. 어떻게 하는지 잊어버렸다고 생각하는 순간 떠오르더라고. 그냥 눈 감고 신이셔, 부디 우리를 도와주세요, 스코티를 도와주세요 하고 말하면 되는 거였어. 그러니까 나머진 쉽더라. 말이 저절로 나왔어. 당신도 기도했으면 좋겠어, 앤이 하워드에게 말했다. 벌써 기도했어, 하워드가 말했다. 오늘 오후, 아니 어제 오후에. 그러니까 당신이 전화하고 나서 병원으로 운전해서 올 때 했어. 계속 기도했어. 잘했어, 앤이 말했다. 거의 처음으로 앤은 둘이 함께라고, 이 공경을 함께 견디고 있다고 느꼈다. 그 순간 앤은 그때까지 자신과 스코티만 그 일을 겪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 자신이 하워드를 그 안으로 들여보내지 않았던 것이다.
줄곧 그가 필요했고 그가 거기 있었는데도 애는 하워드가 지쳤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고개가 무겁게 앞으로 꺾인 모습이 그랬다. 애는 그에게 다정함을 느꼈다. 그의 아내라서 다행이라고 느꼈다. 얼마 후 예의 그 간호사가 들어와 아이의 맥을 다시 재고 침대 위에 걸린 병에서 포도당이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지 점검했다. 1시간 후에 또 다른 의사가 들어왔다. 그는 자기 이름이 파슨스이고 방사선과에서 왔다고 말했다. 콧수염이 무성한 의사였다. 그는 로퍼를 신고 카우보이 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그 위에 흰 가운을 걸쳤다. 좀 더 촬영할 게 있어서 아래층으로 데려가겠습니다. 의사가 그들에게 말했다. 사진도 몇 장 더 찍어야 하고 스캔도 할 겁니다. 그게 뭐죠? 스캔이요? 앤이 말했다. 그녀는 의사와 침대 사이에 섰다. 엑스레이는 이미 다 찍은 줄 알았는데요. 아무래도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사가 말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사진이 더 필요한 것뿐이고 뇌 스캔을 해보고 싶은 것뿐이니까요. 하느님 맙소사, 앤이 말했다. 이런 경우에는 지극히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새로운 의사가 말했다. 왜 아직까지 깨어나지 않는지 정확한 원인을 알아야 해서 하는 것뿐입니다. 정상적인 진료 절차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잠시 후에 아래로 데려가겠습니다. 잠시 후 보조원 2명이 이송용 침대를 밀고 들어왔다. 그들은 머리카락이 검고 얼굴색도 어두운 남자들로 흰 제복을 입고 있었는데 아이에게서 관을 뽑고 아이를 침대에서 이송용 침대로 옮기는 동안 서로 외국어로 이야기했다. 그러더니 침대를 밀고 병실에서 나갔다. 하워드와 앤도 같은 엘리베이터에 탔다. 앤은 이송용 침대 옆에 서서 꼼짝도 않고 누워있는 아이를 응시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기 시작하자 앤은 눈을 감았다. 보조원들은 이송용 침대 양쪽 끝에 서 있을 뿐 아무 말도 없었다. 다만 중간에 한 남자가 자기들 말로 상대에게 뭐라고 말하자 상대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기는 했다. 아침이 되어 햇빛이 방사선과 바깥에 대기실 창문을 비추기 시작할 때 보조원들이 아이를 데리고 나와 병실로 옮겼다. 하워드와 앤은 다시 아이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탔고 다시 침대 옆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두 사람은 종일 기다렸지만 여전히 아이는 깨어나지 않았다. 이따금 둘 중 하나가 병실에서 나가 아래층 카페테리아에 가서 커피나 과일 주스를 마시다가 문득 기억이 나서 죄책감을 느낀 듯 벌떡 일어나 서둘러 병실로 돌아왔다. 프랜시스 선생은 그날 오후에 다시 와서 한 번 더 아이를 살펴보고는 아이가 나아지고 있다고, 이제 당장이라도 깨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날과 다른 간호사들이 때때로 들어왔다. 그러다가 연구실에서 온 한 젊은 여자가 문을 두드리더니 병실로 들어왔다. 그 여자는
흰색 바지와 블라우스 차림이었고 작은 쟁반에 담아온 물건들을 침대 옆 탁자에 놓았다. 여자는 둘에게 한마디 말도 없이 아이의 팔에서 피를 뽑았다. 여자가 아이의 팔에서 적절한 곳을 찾아 바늘을 꽂을 때 하워드는 눈을 감았다. 이해를 못하겠네요. 앤이 여자에게 말했다. 선생님 지시예요. 젊은 여자가 말했다. 전 지시받은 대로 하거든요. 의사들이 그 환자 혈액 뽑아와 그러면 뽑는 거죠. 그나저나 아이는 뭐가 문제죠? 귀엽네요. 잘 치웠어요. 하워드가 말했다. 뺑소니였죠. 여자는 고개를 가로젓더니 다시 아이를 보았다. 그러고는 쟁반을 챙겨서 병실에서 나갔다. 왜 안 일어날까? 앤이 말했다. 하워드, 저 사람들이 말 좀 해주면 좋겠어. 하워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다시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꼬았다. 얼굴을 문질렀다. 그는 아들을 한 번 보고 의자에 기대더니 눈을 감고 잠들었다. 앤은 창문으로 다가가 넓은 주차장을 내다보았다. 밤이었고 자동차들이 라이트를 켜고 주차장으로 들어오거나 주차장에서 나가고 있었다. 그녀는 양손으로 창틀을 잡고 창가에 서서 자기들이 뭔가 곤경에 빠졌다는 걸 가슴 깊은 곳에서 느꼈다. 앤은 두려워서 이를 딱딱거리다가 턱을 앙다물었다. 커다란 자동차 한 대가 병원 앞에 멈추더니 긴 코트를 입은 어떤 여자가 차에 타는 게 보였다. 잠시 앤은 자기가 그 여자였으면, 그리고 누군가가 누구라도 좋으니 자기를 다른 곳으로 데려가 주었으면, 차에서 내리면 스코티가 자기를 기다리다가 엄마 하고 외치며 자기 품에 안기는 곳으로 데려다 주었으면 하고 바랐다.